22살 청년이 북쪽 편방의 낡은 집자리 위에서 숨을 거두던 밤, 그의 마지막 눈물은 끝내 어머니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천한 피라 손가락질 받고 매를 맞고 끝내 집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토록 차갑던 어머니가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20년 전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는 사랑을 독차지했고 한 아이는 평생 미움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한은 20해를 돌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작은 고요해 보이던 한 양반가의 안채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은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고을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한 엄씨 집안이었습니다. 짬뽕 벼슬을 지낸 엄태중의 집안은 그 일대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고 대대로 이 고을에 분리를 내린 토반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사랑채에서는 엄참봉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본처인 윤씨 부인과 첩 옥란이 모두 만삭의 몸으로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씨 부인은 안방에서 부른 배를 두 손으로 받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 초반의 나이였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 삭힌 의젓함과 품위가 배어 있었고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별채에서는 20대 중반의 옥란이 커다란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영특하고 눈매가 선명한 옥란의 눈빛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갈구하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배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부풀어 있었고 집안 사람들은 곧 큰일이 닥치리라는 것을 숨죽여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참봉은 사랑채에서 수염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이 모두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나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채통과 안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이 해야 할 도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도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그는 20년 뒤에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바람이 거세지더니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밤이 깊어지자 굵은 빗줄기가 처마와 마당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천둥이 지붕 위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진통에 그녀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유모막덕이 황급히 달려와 산파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센 빗소리에 섞여 또 다른 처절한 신음이 별채에서 올라왔습니다. 옥란 역시 배를 움켜쥔 채 이마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나르느라 빗속을 뚫고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다녔습니다. 엄참봉은 사랑채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천둥소리 사이로 아이 울음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의 귀는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깨뜨린 것은 별채에서 터져나온 우렁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산파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나으리, 아들이옵니다. 튼실한 아드님이시옵니다. 옥란은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에 붙은 멀리카락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번뜩이는 것은 안도감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야심의 불꽃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도 아이 울음이 떨리는 등잔불을 밀어냈습니다. 마님, 축하드리옵니다. 아드님이 옵니다. 윤씨 부인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품에 안긴 갓난아이를 내려다보며 작은 손가락 끝이 꿈틀댈 때마다 심장이 벅차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적자, 가문의 대를 이을 시, 이제 이 집의 자리는 굳건해지리라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옥란의 가슴 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와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고작 서자라니 저 늙은 여편네 아들 밑에서 평생 멀리를 조아리고 살아야 한다니. 그녀는 안채 쪽을 노려보며 섬뜩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출산의 소동이 끝나고 한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산파와 종들은 하나둘 물러나고 엄참봉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인의 출산을 동시에 돌보느라 온종일 동분서주하던 막덕도 안채복도 끝쪽 방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막덕이 복도에 나르다 엎질러 놓은 물그릇 하나가 치워지지 않은 채 복도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나와 젖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옥란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체 곁방에서 홀로 누워 곁에서 고이 잠든 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포동포동한 볼, 꼭 감은 눈,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제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란의 눈에 그 아이는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끌어올릴 도구로 보였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피가 저 안방에 있었다면 그 생각은 처음엔 잠깐 스쳤다가 금세 또렷한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옥란은 손가락으로 속적 삼끝을 집요하게 만지작거리며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렸습니다. 불안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녀의 버릇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욕망이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리고 맨발로 방문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밤은 더 깊어져 집안 곳곳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젖은 흙냄새와 눅눅한 기운이 복도와 마루를 따라 스며들었습니다. 그 고요를 가르듯 별채에서 문이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옥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적 삼자락을 꼭 움켜준 한 손으로 떨림을 감추며 다른 한 손에는 아직 젖은 숨을 내쉬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져 오는데도 그녀의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채로 이어지는 복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옥란은 멈칫했습니다. 복도 한복판에 엎질러진 물그릇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막덕 쪽을 힐끗 살피고 발끝으로 물그릇을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밀어치웠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속으로 되뇌며 올라는 맨발로 그림자를 밟듯 살금살금 복도를 건넜습니다. 젖은 마루가 살짝 미끄러워 발이 헛디딜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채에 이르자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윤씨 부인의 고른 숨소리와 갓난아이의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옥란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속적 삼끝을 집요하게 쥐었습니다. 문을 열고 아이를 바꾸고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끼 아주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안을 살폈습니다. 윤씨 부인은 침상 위에 반쯤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숨소리는 고르고 깊었습니다. 그 곁에는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아기의 볼이 희미하게 불그스름하게 빛났습니다. 옥란은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방바닥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온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적자다.
옥란은 윤 씨 부인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아이를 두 손으로 떠받들 듯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작은 얼굴이 등잔불에 비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으나 곧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안고 온 아이를 눕혔습니다. 고데기가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몸을 한번 꿈틀했을 뿐 울지 않았습니다. 옥란은 이제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저 늙은 여자의 자식이다. 그리고 저기 누운 아이는 내 아들, 이 집의 적자가 될 내 아들이다. 그녀는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뒤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채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옥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쾌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누구도 모른다. 나만 아는 비밀이다. 옥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안방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던 윤 씨 부인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미동조차 없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서 등잔불 쪽으로 그리고 곁에 놓인 아기를 향해 시선이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녀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호의 몸은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별채 쪽 등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숨소리 하나까지 죽인 채 아기들을 안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 번씩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 쪽도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침상에 다시 누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두 아이 모두 집안의 모진 다툼 속에 휘말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끝내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은 그녀가 평생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안에는 한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핏줄을 바꿔치기 했다고 벅찬 가슴을 다스리며 먼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차가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죄를 밝힐 날이 오리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집안은 두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며칠 뒤 엄참봉은 집안의 훈장 어른을 모셔다가 두 아이의 사주를 보게 하였습니다. 훈장은 생년월일씨를 따지고 엄씨 집안의 학렬자를 살핀 뒤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처 아드님은 학렬에 따라 성자라 하옵고 첩실 아드님은 도원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엄참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먼저 성재, 그리고 도원. 그 순서 하나하나가 이미 두 아이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겉으로는 감사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20년 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성재, 그래, 내 아들이 성재가 되어 이 집안을 이끌 것이다. 도원, 저놈은 그저 내 아들의 발판이 될 뿐이지. 그 순간부터 도원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올이 5살이 되던 해 그 차이는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렵 윤 씨 부인은 가끔 성재의 왼쪽 발목에 난 작은 붉은 점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윤 씨 부인의 친정 집안 아이들에게 대대로 나타나던 표식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도원의 오른쪽 귓불에 난 작은 점을 볼 때마다 윤 씨 부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란은 자신의 아들인 도원보다 윤 씨 부인의 아들인 성재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재가 마당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걸어나와 성재의 옷깃을 여미며 도련님,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살폈습니다. 그 행동은 지극히 점잖아 보였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무언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맛있는 간식이 생겨도 도원 몰래 성재에게 쥐어주곤 했습니다. 성재야, 이거 맛있단다. 어서 먹어보렴. 그 눈빛에는 진짜 모성애가 넘쳐 흘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원에게는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원이 어머니, 저도 안아주세요 하며 보채면 옥라는 귀찮다는 듯 밀쳐냈습니다. 어디서 감히 보채느냐. 서자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어린 도원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상처를 받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아들인데 왜요? 하지만 옥라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저 이 집에서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몸이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늙은 유모 막덕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이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온 터라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느 날 막덕은 부엌에서 다른 종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일세. 첩실 만님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본체만치 하고 만님 아들만 절이 싸고 돈이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핏줄이 당긴다는데 저건 좀 지나치지 않아요? 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입조심들 해. 막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복도에 엎질러져 있던 물그릇과 옥란마님의 젖은 발자국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한편 윤씨 부인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옥란에게 매를 맞을 때마다 윤씨 부인은 몇 번이고 말리고 싶었으나 섣불리 나섰다가 더 큰 화가 아이에게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매질이 지나칠 때면 도원을 데려다 상처를 닦아주고 먹을 것을 쥐어주며 품에 안아 달래주었습니다. 한 번은 엄참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서방님, 옥란이 도원을 너무 심하게 대합니다. 한번 단단히 이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참뽕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채일은 부인들이 알아서 하는 법이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않소. 그 말이 윤씨 부인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도원이 12~2살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원이 서당에서 훈장에게 불려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훈장이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도원만 남긴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원아, 너는 성재보다 글재주가 낫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 도원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훈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옥라는 마당 평상에서 성재의 새 도포를 쥐어주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었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제 글재주가 형님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옥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이리 와봐라. 품이 맞는지 한번 입어봐. 도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옥라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도원은 새벽마다 혼자 서당마당을 쓸었습니다. 훈장에게 다시 글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느 날 옥란이 성재의 새 도포를 들고 지나가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 놈 손에 책이 어울리기나 하느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도원은 들고 있던 책을 다시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당마당을 다시는 쓸지 않았습니다. 뒤로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성재는 윤씨 부인의 가르침을 받아
예의 바르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서당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성제 도련님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런 분이 과거에 급제하시면 우리 고을의 영광이 되겠어요. 반면 도원은 15을 넘기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놓아버린 손은 어느새 술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당 공부는 포기한 지 오래였고 주막에서 술꾼들과 어울리며 싸움판을 삼았습니다. 옷차림은 늘 남루했고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만 미워해? 나도 이 집 아들이잖아. 도원이 대들 때마다 옥라는 매를 들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천한 피는 어쩔 수 없다 했지 않느냐. 성제는 가끔 도원의 방 앞을 지나치다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문 안에서 새어나오는 술 냄새와 낮은 신음소리.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나중에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옥란이 매질을 할 때마다 윤씨 부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찌 도원을 그리 허구한 날 구박하고 때리는가. 남들이 보면 성제가 자네 아들이고 도원이 내 아들로 착각하겠네 그려. 그러자 옥란은 졸지에 얼굴이 파래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원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옥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별채로 돌아와 속적 삼끝을 쥐어뜯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는 알고 있는 건가?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성제에게도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8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성제는 혼자 윤씨 부인 앞에 꿇어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는 왜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하십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성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의 바르게 대하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제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제는 그 대화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그날 아이의 질문을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이 아이도 느끼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이 20을 넘겼습니다. 한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성제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경사로소이다. 우리 도련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셨다니. 하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엄참봄은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허, 역시 내 아들이로구나. 가문의 영광이다. 옥라는 마치 자신이 장원급제라도 한양 기양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방네 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요, 누구 집 아들인데요. 제가 정성으로 키운 보람이 있지요. 이제 성제의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룬 성취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예상대로 옥라는 도원에게 더욱 모질게 대했습니다. 보아라, 도원아. 성제는 장원급제를 했는데 너는 뭐냐? 밥이나 축내지 말고 눈에 띄지도 마라. 도원은 구석진 방에 처박혀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훈장에 제 글재주가 났다고 했던 날이 떠올랐지만 그 기억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 죽어버렸으면. 그의 분노와 절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 후 성제가 금에 환영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꽉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환호했습니다. 아이고, 엄참뽕댁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네. 우리 고을의 자랑이로구나.
말 위에 단정하게 앉은 성재는 비단 관복을 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엄참봉과 윤씨 부인 그리고 옥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옥란은 성재가 대문 앞에 이르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걸어 나와 말에서 내리는 성재의 관복깃을 조심스럽게 여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저게 친어머니가 아니던가. 정성이 대단하구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올란에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성 뒤편 사람채 구석진 방에서는 도원이 술병을 쥔 채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화려한 모습과 사람들의 칭송 그리고 옥란의 극진한 사랑은 도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리도 다른 거냐. 도원은 술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엄참봉댁에서는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온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란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많이들 드시게 우리 성재가 장원급제를 하셨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잔치 때 옥란에게 아부하던 마을 어른 몇몇도 눈을 반짝이며 그녀 곁을 맴돌았습니다. 역시 옥란 마님 덕분이지요.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으니 하늘도 감동하신 겁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옥란의 입가에는 자부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술에 만취한 도원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잔치상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들 비켜. 나도 이 집 아들이다. 나도 술 한 잔 받을 자격이 있어. 도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올란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달려나와 도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놈이 기어코 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어머니,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성재 형님은 장원급제했다고 잔치까지 벌여주면서 저는 개만도 못한 취급입니까? 도원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한 피는 어쩔 수 없다니까. 옥란은 도원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원은 뺨을 감싸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한 피. 그래요. 저는 천한 피라서 어머니도 버린 자식이죠. 하지만 그 천한 피는 도대체 누구 피입니까? 옥란은 더욱 분노하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광에 가두거라. 윤씨 부인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옥란아, 도원을 저리 모질게 대하다니. 하늘이 보고 있다. 다음 날 윤씨 부인의 친정 오라비인 유한필이 잔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 강직하고 눈썰미가 좋았습니다. 유한필은 사랑채에서 엄참봉과 술잔을 기울이며 집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매부 성재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참으로 경사일세. 헌데 도원은 보이지 않는구려. 엄참봉은 헛기침을 하며 난청을 피웠습니다. 그 녀석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다고 젊은 놈이 무슨 변이 있다는 거요. 유한필은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유한필은 안채로 들어가 윤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누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오. 도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윤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말도 마십시오. 옥란이 도원을 어찌나 구박하는지. 제 자식인데도 남의 자식보다 더 미워합니다. 유한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 자식을 미워한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인데. 그 순간 윤씨 부인이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옥란이 뭔가 잘못된 집착으로 성재에게는 지나치게 애착을 보이고 도원에게는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윤씨 부인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유한필은 누이의 말 속에 뼈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누님,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안채복도에 엎질러진 물그릇 기억하십니까? 윤씨 부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유한필은 무릎을 짚었습니다. 이 일 끝을 보아야 하겠소. 무엇이 참이고 험한인지 가려야 하오. 유한필은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모 막덕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는 막덕을 별채구 섞진 곳으로 데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막덕아, 너는 이 집안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20년 전 성재와 도원이 태어난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덕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저는 그날 밤 너무 지쳐 잠이 들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한필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밤 안채복도에 네가 엎질러 놓은 물그릇을 누군가 벽 쪽으로 밀어치웠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물기가 복도의 발자국 모양으로 찍혀 있었다는 것도. 막덕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유한필은 더 말하지 않고 막덕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었습니다. 막덕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사실은 날밤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옥란마님이 아기 씨를 안고 안채 쪽으로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잠결에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못 말씀드렸습니다요. 며칠 뒤 집안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원이 읍내투전판에서 거액의 빚을 졌고 채권자들이 엄참봉댁 대문 앞까지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엄참봉댁 서자가 은자 200냥을 빌려갔어. 당장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어. 험상괄은 사내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대문 밖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채권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빚만 진 것이 아니라 관아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거짓 증언까지 보탰습니다. 옥란은 그 말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도원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엄참봉은 사색이 되어 도원을 불렀습니다. 도원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놈, 도박에 손을 댔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엄참봉의 노호가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원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한탕에서 이 처지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도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엄참봉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옥란이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역시 천한 피는 감출 수가 없구나. 저런 놈이 이 집안에 있으면 성재까지 망신당할 것이옵니다. 도원이 고개를 번쩍 들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옵니까? 옥란은 도원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내 놈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 관아의 폐지가 도착했습니다. 엄참봉이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도원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아버님, 도원이 종이를 받아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참봉은 등을 돌리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원을 북쪽 편방 관하에 관노로 보낸다는 처분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도원이 관아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안개가 자욱이 깔린 골목에서 관아 사람들이 도원을 데리러 왔습니다. 도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며칠간의 옥살이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엄참봉과 옥란이 서 있었고 그 뒤편 기둥 사이로 윤씨 부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관아 사람이 도원의 팔을 잡아 끌 때 낡은 남색 저고리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도원은 그것조차 붙잡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남색 천조각 하나가 마당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옥란은 그 천조각이 마당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옥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원의 울음이 갓난아이 때 들었던 울음소리와 이상하게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도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걷다가 옥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도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옥란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깨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네 어미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도원은 마지막으로 옥란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하지만 옥란은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원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채로 들어서는 문지방을 넘기 직전 옥란은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남색 천조각을 집어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기둥 뒤에 숨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을 입에 물어뜯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원이 관노로 끌려간 곳은 북쪽 변방 관하였습니다. 도원은 거기서 바위를 깨고 노역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없었고 따뜻한 옷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허름한 집자리 위에서 떨며 고향 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원은 찢어진 남색 저고리 솜에 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낡은 천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도원은 열병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된 약도 없고 곁에서 이름을 불러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그는 차가운 집자리 위에서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22살,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도원이 숨을 거둔 지 한 달쯤 지나서야 그의 부고가 엄참bom댁에 전해졌습니다. 관아 관리가 보낸 간단한 서신이었습니다. 도원, 북쪽 편방 관아에서 노역 중 열병으로 병사하다. 임종 직전까지 어머니를 부르다 눈을 감았음. 엄참봉은 서신을 읽고 떨리는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놈. 그래도 내 아들이었는데.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어미를 부르며 갔구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옥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먼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을 마주칠 일도 그 울음소리를 들을 일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성재의 앞날은 탄탄했고 이제 집안도 조용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부고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흘끗 읽어보더니 서신을 바닥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한 피는 어쩔 수 없나 보. 결국 저 꼴로 죽었구나. 이제 집안이 깨끗해졌어.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옥란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엄참봉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옥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나 기른 자식이었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옥란은 흥분한 나머지 평소 꼭 눌러왔던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제 아들, 그놈이 무슨 제 아들이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놈은 윤 씨 부인의 핏줄이었어. 처음부터 제 자식이 아니었어.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엄참봉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뭐라 했소? 도원이 윤 씨 부인의 핏줄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오? 옥란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화살처럼 방 안을 가로질러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유한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윤 씨 부인이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한필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 20년 동안 이 집안을 짓눌러온 거짓과 죄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어. 옥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전 그런 뜻이. 윤 씨 부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용하지만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저녁 대청마루에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모읍시다. 종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도원의 억울한 혼도 불러들여야 하니 날밤 옥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날 밤을 본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곧 닥쳐올 파국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속적 삼끝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도원의 부고가 전해진 지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아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한필이 이 자리에 종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냥 증인을 세우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잔치 때 옥란에게 아부하던 마을 어른 몇몇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옥란을 부러워하던 눈들이 오늘 밤에는 차갑게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진실은 내일이면 온 고을에 퍼질 터였습니다. 그것이 윤 씨 부인과 유한필이 오래 준비해온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상좌에는 엄참봉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윤 씨 부인이 차분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옥란이 앉아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속적 삼끝을 집요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그녀의 버릇이었습니다. 성재도 영문을 모른 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했고 대청 아래쪽에는 유모 막덕과 나이 지긋한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촛불 여러 개가 대청 중앙에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불안하게 비추며 흔들렸습니다. 유한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20년간 이 집안을 뒤덮어 온 거짓을 밝히기 위해 모였어. 도원의 억울한 혼을 위해서라도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하겠어. 유한필이 유모 막덕을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막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날밤 옥란 마님께서 아기 씨를 안고 마님 방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나이다. 복도의 물그릇도 옆으로 치워진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옥란이 발악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군지에 몰리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내 아들을 이 집의 적자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성재를 향해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정성으로 키운 내 아들이에요. 저 아이는 제 몸에서 나온 제 피입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성재가 옥란의 아들이고 도원이 마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옥란은 승리한 듯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제 당당히 어미라 부르거라. 20년을 기다린 이 한마디였습니다. 옥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성재야.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자에게 어머니는 처음부터 한 분뿐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옥란에게는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성재야.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듯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윤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가 한 짓을 나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리라. 윤씨 부인이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별채로 돌아간 직후 내가 아이들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느니라. 대청마루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옥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유한필이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성재 왼쪽 발목의 붉은 점은 윤씨 부인 친정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표식이었습니다. 도원 오른쪽 귓불의 작은 점은 옥란의 친정 핏줄에서 자주 보이던 표식이었습니다. 참봉이 떨리는 손으로 성재의 발목을 확인하자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엄참봉의 손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엄참봉에 떨리는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습니다. 성재는 틀림없이 윤씨 부인의 친아들이요. 성재는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붉은 점이 20년 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옥란이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이 20년간 극진히 사랑한 성재가 원수의 자식이고 그토록 미워하고 학대한 도원이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참봉이 분노에 떨며 옥란을 호통쳤습니다. 20년간 내 아들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그대였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성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밥상과 옷과 약첩 하나하나가 도원에게서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란이 지어다 준 그 도포, 도원이 쓸던 서당마당,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누려온 것들이 모두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도원의 이름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도원이 천에서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올란이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새끼를 죽였어. 완전히 실성하여 도원의 이름만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엄참봉은 그제야 자신이 20년간 지킨 것은 가문의 채통이 아니라 비겁한 침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채일이라며
눈을 감았던 날들, 도원이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면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도원의 이름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아버지답게 울었습니다. 어제까지 옥난을 부러워하고 아부하던 마을 어른들의 눈이 그날 밤은 모두 차갑게 그녀를 향해 꽂혔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핏줄을 속이려던 죄는 하늘이 반드시 되갚는다 하였거늘 이제야 그 뜻을 깨달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올란을 바라보는 가운데 올란은 멀리를 풀어 헤친 채 미친 사람처럼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도원아, 어미가 잘못했다. 도원아.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장터와 냇가 길목궁에서 멀리를 풀어 헤친 여인이 도원아를 부르며 헤매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만을 찾았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강가에서 떠내려온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멀리칼에 물풀과 진흙이 엉겨붙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오른손에 끼워진 가락지로 오글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손 안에는 가락지 외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시신을 거들어 온 사람들이 올란의 오른손을 펴자 손바닥 안에 한 조각 빛바랜 남색 천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도원을 끌고 가던 날 아침 마당에 떨어진 그 소맛자락이었습니다. 살아서는 단 한 번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아이의 온기를 그녀는 마지막 순간 손 안에 쥐고 강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핏줄을 바꿔치려다 끝내 제 핏줄에게 끌려간 여인의 최후라 수군거렸습니다. 옥난이 집을 떠난 뒤 엄참봉댁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안방에서 성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 아들이다. 20해 전 그날 밤 나는 네 울음을 들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성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도원 형님은 그 아이 또한 이 집에서 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으나 내 눈앞에서 맞고 내 쫓기는 모습을 20해를 보았다. 날 서당에서 훈장 어른이 그 아이 글재주가 내보다 낫다 하셨다는 말을 나는 들었느니라. 아이가 내게 지지 않을 재주를 가지고도 책을 내려놓은 날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 아이의 한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업이니라. 윤 씨 부인은 그날 밤 홀로 도원의 위패 앞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잘못했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한켠에는 도원의 작은 위패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성재가 직접 써 내려간 사죄문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가 닳도록 여러 번 다시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써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해마다 도원의 제삿날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안을 두고 오래도록 속삭였습니다. 도원이 천에서 망가진 것이 아니었다더라. 사랑받지 못해 무너진 것이었다고. 그리고 제 핏줄을 속이려던 욕망이 끝내 제 핏줄을 베었다고. 말이 이 고을에서 가장 오래 남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핏줄을 속이려 한 죄는 남의 자식을 빼앗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는 원을 그려 돌아와 제품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베어간다. 20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핏줄. 그리고 그 핏줄을 속이려다 제 심장을 찌른 한 여인의 최후는 오래도록 그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야담이 되었습니다.